안녕하세요. 오늘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듯하지만 고대 근동의 판도를 바꾼 중요한 세력이죠. 바로 메디아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기원전 7세기경에 정말 강력한 힘을 떨쳤는데 사실 아시리아나 페르시아에 비해서는 좀 덜 알려져 있잖아요. 맞아요. 약간 잊혀진 제국 같은 느낌이죠? 네, 이 메디아의 흥망성쇠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특히 아시리아와의 관계라든지 또 어떻게 성장하고 몰락했는지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에는 어떤 영향을 남겼는지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게 마치 흩어진 퍼즐 조각 맞추는 것 같아요. 메디아 역사를 재구성하는 게요. 아, 퍼즐 조각이요? 네, 아시리아 기록도 있고 또 헤로도토스 같은 그리스 역사가들 이야기도 있고요. 바빌로니아 연대기도 봐야 하고. 근데 이게 출처마다 관점도 다르고 어떨 땐 내용이 막 서로 부딪히기도 하거든요. 아, 그럼 좀 복잡하겠네요. 그렇죠. 이런 단편적인 정보들을 잘 엮어서 메디아라는 큰 그림을 그려나가야 하는 거죠. 오늘은 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비교해 보면서 메디아의 진짜 모습에 한 걸음 더 다가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메디아인들이 처음 역사 기록에 등장하는 건 언제쯤인가요? 기원전 9세기경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당시 강력했던 아시리아 제국이 현재 이란 서부 고원지대에 살던 부족들한테 이제 주목하기 시작하면서부터요. 아, 아시리아 기록이요? 네, 아시리아 기록에 메디아인이라는 말이 처음 언급된 게 기원전 834년 샬마네세르 3세때 일입니다. 그때는 그럼 어떤 모습이었나요, 메디아가? 당시 메디아는 통일된 그런 국가가 아니었어요. 여러 부족장들이 각자 자기 세력을 이루고 있는 좀 분열된 상태였죠. 아하. 아시리아는 이 지역을 자주 침략하기도 하고 조공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메디아 전체를 완전히 복속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아시리아 입장에서는 좀 골치 아픈 존재였겠네요. 계속 신경 쓰이고. 그렇죠. 특히 그 북쪽의 우라르트 왕국이 힘을 키우면서 아시리아의 관심이 이쪽, 그러니까 메디아 쪽으로 더 쏠리게 된 면도 있습니다. 아, 우라르트 때문에요? 네, 아시리아가 우라르트랑 경쟁하면서 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메디아 지역 원정이 실패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시리아 내부 정치 위기가 깊어지기도 했고요. 이게 당시 강대국들 이해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렇군요. 그럼 아시리아는 메디아에서 주로 뭘 원했던 건가요? 조공 같은 거요? 네, 주로 말, 소, 수공의 품 이런 걸 조공으로 받아냈는데 특히 말이 중요했습니다. 메디아 지역이 말 사육으로 유명했거든요. 아, 말. 나중에 메디아 기병이 유명해지는 배경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기반이 이때부터 다져진 거죠. 아시리아의 압박이 계속되면서 메디아 내부에서도 뭔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티글라트 필레세르 3세나 사르곤 2세 같은 아시리아 왕들은 좀 더 체계적으로 메디아를 통치하려고 합니다. 체계적으로요. 네, 정복한 지역에 속주를 설치하는 거죠. 직접 통치를 강화하고 또 안정적으로 세금 같은 수입원을 확보하려고요. 아, 속주 시스템. 네, 기원전 716년쯤에는 메디아 서부 지역에 카르 샤로킨 같은 아시리아의 행정 중심지가 세워지기도 했어요. 그럼 현재 지도자들은 어떻게 됐나요? 기존의 현지 부족장들, 그러니까 기록에는 벨 알란이라고 불린 도시 군주들은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았어요. 대신 아시리아 총독을 파견해서 세금 징수나 무역 감독 같은 중요한 일은 아시리아가 직접 관리하는 거죠. 일종의 이중 통치 시스템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직접 통치랑 간접 통치를 섞은 방식이군요. 흥미롭네요. 근데 이런 압박이 오히려 메디아인들을 더 똘똘 뭉치게 만드는 그런 역효과를 낳진 않았을까요? 바로 그 점이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끊임없이 외부에서 압박이 오고 또 아프가니스탄 쪽에서 오는 청금석 같은 귀한 물품들이 오가는 교역로로서 메디아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도 커지니까요. 네. 흩어져 있던 부족들이 우리 이러다 다 죽겠다. 같이 대응해야 한다. 이런 필요성을 느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외부 요인이 역설적이게도 메디아의 정치적인 통합을 촉진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나중에 엑바트 하나를 중심으로 통일국가가 만들어지는 배경에는 이런 경황이 분명히 깔려 있었을 거예요. 외부의 압력이 오히려 국가 형성을 도왔다.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네요. 네. 그런데 메디아 건국 과정에 대해서는 그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터스라 전하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데이오케스라는 인물 말이죠. 네. 데이오케스 이야기.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메디아가 아주 혼란스러웠을 때 데이오케스라는 사람이 공정한 재판으로 명성을 얻어서 왕으로 추대되었고 수도 엑바타나까지 건설했다. 뭐 이런 이야기죠. 네, 들으면 정말 그럴듯하고 뭔가 건국 신화처럼 극적이잖아요. 맞아요. 아주 매력적인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게 역사적 사실과는 좀 거리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헤로도토스의 이야기는 흥미롭지만 동시대의 아시리아나 바빌로니아 기록 혹은 고고학적인 발굴 자료에서는 기원전 7세기 초에 데이오케스가 다스리는 강력하고 통일된 메디아 왕국이 있었다는 증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 증거가 부족하군요. 네, 그래서 약간 전설에 가깝다고 보는 시각이 많죠. 또 다른 그리스 역사가 크테시아스라는 사람도 아르바케스라는 인물이 아시리아에 반란을 일으켜서 메디아를 세웠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근동 기록에서는 확인이 안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고대 역사를 우리가 재구성할 때 이렇게 출처마다 이야기가 다르다는 점. 그래서 항상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자료를 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실제 메디아의 통합 과정은 어땠을까요? 아시리아 기록을 보면 에사르 하돈 왕 시대, 그러니까 기원전 680년대쯤에도 여전히 여러 메디아 부족장들이 아시리아의 지원을 받으려고 하거나 조공을 바쳤다고 나오는데요. 아직 통일이 안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에사르 하돈 시대의 기록을 보면 메디아 내부에서는 여전히 부족장들끼리 경쟁이 심했고 아시리아는 이걸 이용해서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애썼어요. 기원전 672년에는 여러 메디아 추장들한테 아시리아 왕위 계승 문제에 대해서 충성 맹세까지 받아내기도 했고요. 아, 충성 맹세요? 네. 그런데 동시에 아시리아의 통제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도 보여요. 아시리아 관리들이 조공을 거들어 메디아 지역으로 가는 것조차 위험해졌다는 기록도 있고요. 오, 상황이 바뀌고 있었네요. 네. 그리고 카시타리투 같은 아주 강력한 메디아 지도자가 등장해서 아시리아에게 큰 위협이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아시리아 기록이 이 카시타리투와의 갈등 결과를 명확하게 밝히지를 않아요. 왜죠? 아마도 아시리아에게 좀 불리한 결과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리아 기록은 자신들의 승리를 막 과장해서 써도 패배나 불리한 내용은 슬쩍 빼거나 침묵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아하, 아시리아의 하이라이트 릴만 보여주는 그런 역사 기록이었군요. 그렇죠. 일종의 자기들 편한 대로 쓴 역사죠. 그리고 아슈르바니팔 왕시대, 그러니까 기원전 668년부터 630년 사이로 가면 메디아에 대한 언급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확 줄어드는군요. 네. 기원전 656년경에 반란 일으킨 메디아 도시군주 몇 명을 처벌했다는 기록이 거의 마지막이에요. 이건 아시리아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옮겨갔거나 아니면 이 지역에 대한 통제력을 사실상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아, 바로 이 시기, 아시리아의 힘이 약해지면서 생긴 이 힘의 공백, 이게 메디아의 통일을 가능하게 한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원전 615년 키악사레스라는 강력한 지도자 아래 메디아가 다시 역사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때는 아예 아시리아 본토를 공략하고 바빌로니아와 동맹까지 맺을 정도로 강해져 있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리아 기록은 그 사이에 키악사레스가 어떻게 메디아를 짠하고 통일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네요. 네, 바로 그 공백 때문에 헤로도토스의 기록, 특히 키악사레스에 대한 부분의 중요성이 커지는 겁니다. 아, 헤로도토스 기록이 여기서 중요해지는군요. 네, 키악사레스가 니네베 함락에 참여했다는 내용은 다행히 바빌로니아 연대기에서도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봐요. 헤로도토스가 초기 왕들의 순서 같은 건 좀 헷갈렸을 수 있어도 키악사레스 시대에 대해서는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학계에서는 대체로 아시리아가 혼란에 빠진 기원전 630년대 이후 키악사레스, 아마 프라오레테스나 카시타리투의 아들이었을 걸로 추정되는데 이 키악사레스가 기원전 625년경에 즉위해서 메디아를 통일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일 과정에서 또 다른 변수가 등장하죠. 갑자기 나타난 스키타이인들 말입니다. 아, 맞습니다. 스키타이. 흑해 북쪽 초원지대에서 온 이 강력한 유목민족이 기원전 7세기경에 이란 서부 지역으로 들어와서 역사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헤로도토스는 메디아 역사 중간에 아예 스키타인들이 지배했던 시기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정확한 시기가 언제냐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지만 대략 기원전 630년대에서 610년대 사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헤로도토스가 전하는 이야기는 정말 극적인데요.
키악사레스의 아버지 프라우르테스가 아시리아를 공격하다가 전사하고 키악사레스가 니네베를 포위했을 때 갑자기 스키타이 군대가 나타나서 메디아를 무찌르고 무려 28년 동안이나 가혹하게 통치했다고요. 네, 그리고 결국 키악사레스가 스키타의 지도자들을 연회에 초대해서 술에 잔뜩 취하게 한 다음에 암살하는 계략을 써서 몰아냈다는 이야기죠. 정말 영화 같은데요? 근데 이것도 그대로 믿기는 좀 어렵겠죠. 28년 집에는 좀. 그렇죠. 그 이야기가 뭐 사실에 기반했더라도 헤로도토스가 말하는 28년이라는 기간은 좀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유목민족이 그렇게 오랫동안 넓은 지역을 안정적으로 통제하기는 사실 쉽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겠네요. 아마 실제 지배 기간은 훨씬 짧았고 메디아는 스키타이 세력이 약해지거나 떠난 틈을 타서 빠르게 세력을 회복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이 스키타이의 개입은 당시 이 지역 정세가 얼마나 유동적이었고 또 다양한 민족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죠. 자, 이제 드디어 아시리아 제국의 마지막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슈르바니팔 왕이 죽고 기원전 631년 아시리아는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기원전 626년에는 나보폴라사르가 바빌로니아에서 반란을 일으키고요. 바로 이 시기에 이제 막 통일을 이룬 메디아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 결정적인 역할. 네, 헤로도토스가 프라우르테스, 그러니까 아마 키악사레스 바로 이전 메디아 지도자였겠죠. 이 사람이 아시리아를 공격하다가 사망했다고 언급한 걸 보면 이미 메디아랑 아시리아 사이의 갈등은 상당히 고조되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때 바빌로니아의 나보폴라사르는 아시리아에 맞서려면 동맹이 필요했고 마침 강력하게 떠오른 키악사레스의 메디아와 손을 잡게 된 거죠. 기원전 615년경부터 메디아와 바빌로니아의 협력 관계가 기록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오죠. 기원전 614년. 키악사레스가 이끄는 메디아군이 아시리아의 중요 도시들을 막 함락시키고 바빌로니아군과 합류해서 아시리아의 옛 수도였던 아수르마저 점령해버립니다. 네, 이때 두 세력 간의 공식적인 동맹이 맺어졌다고 보고요. 심지어 키악사레스의 딸 아미티스와 나보폴라사르의 아들, 그 유명한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결혼하면서 동맹이 더 공고해졌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아, 결혼 동맹까지? 그리고 마침내 기원전 612년 메디아와 바빌로니아 연합군이 아시리아의 수도 니네베를 함락시키면서 그 거대했던 아시리아 제국이 마침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메디아는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군사력을 제공하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아시리아가 무너진 후에 메디아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 넓은 아시리아 영토를 바빌로니아랑 나눠 가졌을까요? 예전에는 그렇게 보기도 했는데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아시리아 영토의 대부분은 바빌로니아가 차지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메디아는 주로 원래 자기들 근거지였던 자그로스 산맥 지역하고 그 주변을 통제했고 나중에는 아나톨리아 동부 지역까지 영향력을 확장했던 것으로 보여요. 니네베 함락 이후에 메디아군은 일단 자기 나라로 돌아갔고요. 바빌로니아는 남은 아시리아 이집트 연합군하고 전쟁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디아는 이 시기에 근동의 주요 강대국으로 확실히 떠오른 거죠? 네, 맞습니다. 기원전 7세기 말 메디아는 이집트, 리디아, 바빌로니아와 함께 근동세계를 이끌어가는 4대 강국 중 하나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습니다. 4대 강국 중 하나. 네. 다만 당시 메디아의 정치체제가 아시리아처럼 정교한 관료제를 갖춘 그런 제국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강력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 부족연맹체에 더 가까웠는지는 여전히 좀 논쟁거리입니다. 기록이 워낙 부족한 시기라서요. 기록은 부족하지만 메디아가 계속 팽창했다는 건 분명해 보이네요. 특히 서쪽으로 진출하면서 리디아하고 부딪히게 되죠. 네, 맞아요. 메디아가 서쪽으로 세력을 넓히면서 아나톨리아 중부의 강국이었던 리디아와 국경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 해 동안 전쟁을 벌였는데 기원전 585년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아, 그 일식 이야기. 맞습니다. 전투 중에 갑자기 개기일식이 일어나니까 양쪽 군대가 모두 이걸 불길한 징조로 여기고 싸움을 멈췄다는 거죠. 와, 정말 드라마틱하네요. 그렇죠. 결국 바벨론 같은 나라들이 중재에 나서서 할리스감, 현재 터키의 크질르르 막강인데요. 이 강을 국정으로 하는 평화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럼 이 조약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그 이전 상황도 좀 알 수 있겠네요. 네, 이 조약이 기원전 585년에 맺어졌으니까
이걸 역산해 보면 메디아는 이보다 앞서서 만네아나 우라르투 같은 북쪽의 왕국들을 이미 정복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키악세레스 시대의 메디아는 카파도키아, 아르메니아를 포함하는 아주 광대한 지역을 아우르는 제국이었던 셈이죠. 정말 대단했네요, 키악세레스. 그 이후에는 그의 아들 아스티아게스가 왕위를 잇는데 이 시기는 기록이 더 부족하다고요? 네, 아스티아게스 시대는 정말 알려진 바가 적습니다. 리디아 공주랑 결혼하고 또 누이는 바빌론의 네부카드네자르 2세랑 결혼하는 등 외교적으로는 안정을 꾀한 것 같은데 바빌로니아하고의 긴장 관계는 여전했던 걸로 보여요.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점은 그의 딸 만다네를 페르시아의 작은 왕국이었던 안샨의 왕 캄비세스 1세하고 결혼시켰다는 겁니다. 아, 이 결혼. 네, 이 결혼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훗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는 키루스 대왕이죠. 이게 또 역사의 복선이 되는군요. 아스티아게스가 권력 중앙 집중화를 시도하다가 귀족들의 반발을 샀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아스티아게스 통치 말년에 대한 기록은 주로 그의 몰락 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헤로도토스는 키루스가 외할아버지인 아스티아게스에게 반란을 일으켰다고 아주 길게 묘사하는데요. 네. 그런데 당시 기록에 더 가까운 바빌로니아의 나보니두스 연대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요? 어떤 내용인가요? 스를 치려고 군대를 보냈는데 오히려 그의 군대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사로잡아 키루스에게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네, 자기 군대가요. 네, 정말 극적인 반전이죠. 자신의 군대한테 배신을 당한 겁니다. 결국 수도 엑바타나는 함락되고 메디아 왕국은 그렇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와,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자신의 군대가 등을 돌렸다는 건 그만큼 아스티아게스의 통치에 대한 불만이 엄청 컸다는 뜻이겠군요. 그렇죠. 뭔가 내부적으로 큰 문제가 있었던 거죠.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은 이 바빌로니아 기록은 키루스를 안샨의 왕, 아스티아게스를 메디아의 왕으로 아주 뚜렷하게 구분하면서 헤로도토스가 주장하는 그 혈연 관계, 그러니까 아스티아게스가 키루스의 외할아버지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부분이 또 미스터리죠. 혹시 페르시아 측에서 나중에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그 혈연 관계를 만들어내거나 과장한 건 아닐까요?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고대에는 정복자가 피정복민과의 어떤 혈연 관계를 내세워서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크테시아스 같은 역사가가 키루스가 나중에 아스티아게스의 딸하고 결혼했다는 이야기도 덧붙이는데 이건 역시 권력 강화를 위한 정략 결혼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메디아 군대의 반란은 단순히 왕 개인에 대한 불만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당시 이란 고원에서 일어나고 있던 더 큰 사회적 변화, 그러니까 부족 중심 사회에서 점차 왕권 중심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갈등과 불만들이 이런 극적인 반란의 배경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스티아게스의 어떤 조치들이 이런 불만을 증폭시켰을 수도 있고요. 결국 키루스가 이렇게 메디아를 정복하고 그 영토와 세력을 발판 삼아서 리디아, 바빌로니아까지 차례로 정복하면서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게 되는군요. 네, 역사의 흐름이 그렇게 이어지죠. 그렇다면 메디아인들은 페르시아 제국 아래서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냥 완전히 흡수되어서 사라져버렸나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메디아인들은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어요. 아, 중요했어요? 네, 페르시아인 바로 다음가는 거의 동반자에 가까운 지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들이 메디아 지역을 선호했고 엑바타나는 페르시아 제국의 여름 수도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오, 우대를 받았군요. 네, 하지만 이런 우대에도 불구하고 불만은 남아 있었습니다. 다리우스 대왕이 즉위했을 때 제국 전역에서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때 키악사레스의 후손이라고 주장한 프라우르테스가 이끄는 대규모 메디아 반란이 있었습니다. 아, 반란이 또 있었군요. 네, 다리우스가 이 반란을 아주 잔인하게 진압했고요. 이것이 메디아인들의 마지막 주요 저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점차 페르시아 제국에 완전히 통합되어 갔죠. 결국 페르시아 제국에 완전히 통합되었지만 그들의 문화나 전력적인 중요성은 후대에도 계속 영향을 미쳤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메디아는 아시리아와 페르시아라는 두 거대 제국 사이에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했고 그 유산은 이후 셀레우코스 왕조나
파르티아 시대로까지 쭉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아시리아의 압박 속에서 성장해서 한때 근동의 강자로 군림했지만 결국 내부 분열과 새로운 강자 페르시아의 등장으로 역사 속으로 스며든 메디아의 흥망성쇠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아시리아, 그리스, 바빌로니아 등 정말 다양한 기록의 파편들을 맞춰가면서 그들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과정 자체가 참 흥미로웠습니다. 네, 특히 이렇게 기록이 부족한 문명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면서도 또 얼마나 매력적인 작업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네, 그렇죠. 이 메디아의 여정을 쭉 따라오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외부의 압력이 때로는 내부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또 그렇게 강력했던 제국조차 내부의 균열 때문에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점일까요? 그러게요. 메디아의 이야기는 권력의 흥망성쇠, 그리고 역사 기록이라는 것의 본질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보니두스 연대기는 아스티아게스를 배신한 것이 다름 아닌 그의 군대였다고 기록합니다. 한 나라의 군대가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들의 왕에게 등을 돌리려면 당시 메디아 사회 내부, 특히 군대와 지배층 사이에 대체 어떤 불만과 균열 혹은 충성심의 번화가 있었어야 할까요? 이 극적인 배신 사건은 몰락 직전 메디아 왕국의 내부 상태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